미경이 쿨하게 말했다. 우리 정말 깔끔하게 이혼해요. 서로 다른 꿈을 향해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경이 다른 남자와 나누는 달콤한 대화들을,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계획까지도. 핸드폰 수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편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을까? 아내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태준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VIP 손님이 와서 네일 아트 시간이 좀 걸려. 미경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수리점에서 부품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경의 야근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네일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경의 네일아트 실력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일이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미경이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당신은 매일 핸드폰만 만지니까 재미없을 거야. 미경이 어느 날 저녁 그렇게 말했을 때 태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 15년 동안 미경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준은 잠자리에서 뒤척였다. 미경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핸드폰을 보며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타이핑하는 모습이 태준에게는 낯설었다. 미경아,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일샵 언니들이랑 네일 재료 주문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미경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수리점에 나갔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점심시간에 미경 네일샵 근처를 지나가 보기로 했다. 네일샵 앞을 지나가는데 미경이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다. 태주는 멀찍이 따라갔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태주는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미경이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태준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경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태준은 확신했다. 미경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수리점으로 돌아온 태준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미경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태준이 물었다. 그냥 그랬지 뭐. 손님들 많아서 정신없었어. 미경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점심에 누구랑 카페 갔더라? 태준이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나가다 봤거든. 누구야? 아, 그냥 단골 손님이야. 네일아트 받고 커피 한 잔 사주더라고. 그런 일이 자주 있어? 태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가끔 있지. 뭐 어때? 손님이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미경이 조금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날 밤 태준은 잠들 수 없었다. 미경은 옆에서 자는 척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며칠 후 태준은 미경의 핸드폰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화면이 깨져서 교체해달라는 것이었다. 핸드폰을 받아든 태준은 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확인해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진 오빠라는 연락처를 발견했다.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연락처였다. 태준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곧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핸드폰 수리 일을 15년간 해오면서 터득한 여러 기술들이 있었다. 이제 그 기술들을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태주는 미경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메시지 백업 기능도 활성화시켰다. 미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핸드폰 다 고쳤어. 태준이 미경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편해. 미경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태준에게는 허위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부터 태준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추적 앱을 통해 미경의 동선을 확인했고 메시지들도 실시간으로 백업되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경과 우진이라는 남자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내용도 단순한 손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었다.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 미경이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 미경이가 제일 예뻐. 내일 새로운 레스토랑 알아뒀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우진의 답장이었다. 태주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수리점에 있던 중고 스마트폰들을 이용해서 집 안 곳곳에 간이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오래된 폰들의 감시 앱을 설치하고 충전기에 연결해서 곳곳에 숨겨두면 되는 일이었다. 거실, 침실, 현관 근처에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었다. 미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태준아,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새로운 네일 디자인 연습하려고. 며칠 후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응, 알겠어. 조심히 해. 태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주는 추적 앱을 확인해 봤다. 미경은 네일샵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한 모텔 근처였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미경이 우진과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오빠 태준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져. 정말 지겨워 죽겠어. 진짜 로봇 같아. 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미경이 고생이 많네. 조금만 참아.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다. 그 대화를 들은 태주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미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고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며칠 후 태주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미경이 집에서 우진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빠, 내 네일아트 어때? 새로운 디자인인데. 미경이 손톱을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며 말했다. 역시 우리 미경이 손재주가 최고야. 그런데 언제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태준이 바빠서 요즘 신경을 잘 안 써.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남편 왜 이렇게 둔해?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우진이 농담조로 말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내가 뭘 해도 별로 관심 없어. 미경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이어진 대화였다. 그런데 오빠, 나 진짜 네일샵 키우고 싶어. 강남으로 진출해서 큰 샵 만들고 싶단 말이야. 미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임대료만 해도 엄청날 텐데. 우진이 물었다. 태준이가 수리점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것만 팔아도 최소 1억은 나올 거야. 미경의 말에 태준은 깜짝 놀랐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남편이 동의할까?
우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잘 설득하면 될 거야. 요즘 인터넷 쇼핑몰도 많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은 힘들다고 하면서 미경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다. 역시 우리 미경이가 똑똑해. 그럼 나도 중고차 사업 정리하고 같이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우진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정말? 오빠도 같이 할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기뻐서 떨렸다. 당연하지.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건데. 우진의 말에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태주는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미경은 자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고 우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날 태주는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리점에서 사용하던 여러 장비들을 활용해서 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경이 자주 가는 카페, 우진의 중고차 매장 근처까지 파악해 두었다. 그리고 우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동네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기혼자였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주는 우진의 아내가 근처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주는 더욱 분노했다. 우진도 자신처럼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태주는 미경과 우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대화를 또 엿듣게 되었다. 오빠, 내가 태준이 통장 잔고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다. 얼마나 있던데? 우진이 관심 있게 물었다. 수리점 매출이랑 예금까지 합치면 2억 정도는 될 것 같아. 거기에 집까지 팔면 더 나오고. 미경의 계산이 꽤 정확했다. 와, 그 정도면 강남에 정말 큰 샵 차릴 수 있겠네. 우진이 감탄했다. 그런데 문제는 태준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야.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의심할 수도 있고. 미경이 고민하는 듯 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하면서 쿨하게 이혼하자고 해봐. 요즘 그런 이혼 많잖아. 우진이 조언했다. 맞다. 서로 다른 꿈을 향해 성장하자고 하면서. 그럼 태준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 같아. 미경이 우진의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 대화를 들은 태준은 이제 미경의 계획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미경은 단순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이용해 먹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였다. 태준이 설치한 CCTV에 미경이 자신의 서류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찍혔다. 뭘 찾고 있는 거지? 태준은 궁금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 수리점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있던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 태준은 이제 확신했다. 미경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음 날 태준은 미경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미경아, 요즘 수리점 사업이 좀 어려워. 인터넷 쇼핑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힘들어져서. 태준이 일부러 말했다. 그래? 얼마나 어려운데? 미경의 관심이 즉시 집중되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 이러다가 정말 가게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 태준이 걱정하는 척 연기했다. 그럼 차라리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해보는 게 어때? 미경이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다른 일이라니? 요즘 온라인 비즈니스가 유망하다고 하던데. 가게 팔아서 그런 쪽으로 투자해보면 어때? 미경의 말에서 계산된 의도가 느껴졌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태준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네일샵 하면서 SNS 마케팅도 배웠으니까. 미경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날 밤 태준은 미경과 우진의 통화를 또 들을 수 있었다. 오빠, 태준이가 수리점 정리할 생각 있는 것 같아. 미경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럼 우리 계획이 빨라질 수 있겠네. 우진도 흥분해서 대답했다. 내가 잘 유도해서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이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고.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 미경이가 정말 똑똑해. 그럼 나도 중고차 사업 정리 준비해야겠다. 우진이 맞장구 쳤다. 태준은 이제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미경과 우진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태준의 재산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참았다.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했다. 그리고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워야 했다. 2주 후 드디어 미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미경이 태준에게 말했다. 태준아, 오늘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 우리 오랜만에 근사하게 저녁 먹자. 미경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왜? 무슨 특별한 날이야? 태준이 의아하게 물었다. 그냥 우리 오랫동안 제대로 된 데이트 안 했잖아.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동네에서 가장 분위기 좋다고 소문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미경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마시며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태준은 미경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태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메인 요리를 먹고 난 후 미경이 입을 열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태준이 물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태준이 당황하는 척 연기했다. 당신은 수리점 일에만 매달려 있고 나는 네일샵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야. 미경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나? 태준이 반문했다. 문제가 안 될까?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한테 관심 가졌어?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러게 우리가 좀 소홀했나 보네. 앞으로 더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태준이 화해하려는 듯 말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 나는 내 사업을 더 키우고 싶고 당신은 지금 하는 일에만 만족하고 있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그 말에 태준은 진짜로 놀란 척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서로한테 독이 될 것 같아. 미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태준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당신도 솔직히 말해봐. 나랑 있을 때 행복해? 예전처럼 설레고 기대되고 그래? 미경의 질문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미경이 계속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아. 이런 관계 지속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혼까지. 태준이 반박하려 했다. 이혼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요즘 시대에는 서로를 위한 이혼도 있어. 우리처럼 성격이 달라서 다른 길을 걷게 된 경우 말이야. 미경의 말에는 이미 확신이 들어 있었다. 그럼 넌 이혼하고 뭘 할 건데? 태준이 물었다. 네일샵을 더 키우고 싶어.
강남으로 진출해서 정말 큰 샵을 만들고 싶어. 내 꿈이야. 미경의 눈에 열정이 보였다. 그런 건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태준이 의문을 표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자유롭게 당신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미경이 마치 태준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다.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라고. 태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우리 서로 구속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야. 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사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복잡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이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다. 그것도 쿨하게 하자. 5대5로 공평하게. 수리점이랑 집이랑 예금이랑 다 합쳐서 반반으로. 미경이 미리 계산해둔 듯 빠르게 대답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태준이 망설였다. 왜 복잡하게 생각해? 우리 원망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 변호사 끼고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미경이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정말 그게 좋을까?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15년 동안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 미운 감정 남기고 싶지 않아. 서로 고마웠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미경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태준은 한참 동안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 미경의 얼굴이 환해졌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내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태준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고마워. 정말 좋은 결정이 될 것 같아. 미경이 기뻐하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태준은 그 손길에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만 들었다. 그럼 언제까지 결정할 거야? 미경이 조급하게 물었다.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자. 이런 중요한 일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니까. 태준이 시간을 끌었다. 알겠어. 충분히 생각해봐. 미경이 동의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계속 기분이 좋아 보였다. 반면 태준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은 미경이 우진에게 전화하는 것을 CCTV로 지켜봤다. 오빠, 드디어 말했어.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다. 어떻게 반응하던데? 우진이 궁금하게 물었다.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 미경이 보고했다. 그럼 거의 성공한 거네. 그 사람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우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태준이가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 큰 변화를 싫어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 미경이 분석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네. 강남 매장 임대도 알아보고. 우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대화를 들은 태준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미경의 이혼 제안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진과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태준은 미경에게 답을 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CCTV를 통해 미경이 태준의 개인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수리점 관련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경이 은행에 전화해서 태준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이었다. 네,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얼마까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현재 보유 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수리점하고 부동산까지 합쳐서 한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미경의 계산이 꽤 정확했다. 그럼 최대 2억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방문하셔서. 은행 직원이 설명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미경이 전화를 끊었다. 그 장면을 본 태주는 소름이 돋았다. 미경이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털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날 저녁 미경과 우진의 대화였다. 오빠, 태준이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했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 미경이 흥분해서 보고했다. 얼마나 되는데? 우진이 관심 있게 물었다. 우진이 관심 있게 물었다. 수리점, 집, 예금까지 합치면 3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아. 그리고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도 2억까지 가능하대. 미경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다. 우와,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 우진도 흥분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면 절반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 절반은 태준이가 가져가니까. 미경이 아쉬워했다. 그럼 이혼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면 어때? 그 돈은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하고. 우진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대출 받아서 네일샵 확장한다고 하면 태준이도 의심 안 할 것 같은데. 미경이 우진의 제안을 좋아했다. 그럼 이혼 절차 밟기 전에 먼저 대출부터 받자. 그리고 나서 이혼하면 대출금은 공동부채가 되니까 태준이도 절반 책임져야 하고. 우진의 계산이 치밀했다. 오빠 정말 똑똑해. 그럼 나는 5억 정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네. 미경이 기뻐했다. 그 대화를 들은 태준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이것은 이혼이 아니라 사기였다. 미경은 자신을 완전히 파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미경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행동을 기록했다. 그리고 우진에 대한 조사도 더 깊이 있게 진행했다. 우진의 아내가 일하는 치킨집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관찰해봤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태주는 마음이 복잡했다. 저 여성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될 처지였다. 며칠 후 미경이 태준에게 결정을 재촉했다. 태준아, 생각 다 해봤어? 미경이 조급하게 물었다. 응, 어느 정도 결론이 났어. 태준이 대답했다. 어떻게 결정했는데? 미경의 눈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서로를 위해서는 이혼이 나을 수도 있겠어.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정말? 미경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태준이 말했다. 뭔데? 뭐든 들어줄게. 미경이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이혼하기 전에 네일샵 확장 자금부터 마련하자. 내가 대출받아서 내 사업 도와줄게. 태준의 제안에 미경이 깜짝 놀랐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고. 태준이 마치 진심인 것처럼 연기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이 감동한 듯 태준을 껴안았다. 하지만 태준은 그 포옹에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뱀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경은 우진에게 신나서 전화했다. 오빠 대박이야. 태준이가 먼저 대출 받아주겠다고 하네.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그럼 우리 계획이 더 쉬워지겠네. 우진도 기뻤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 태준이가 왜 이렇게 쿨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미경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남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 우진이 분석했다. 그런가?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네. 미경이 의심을 떨쳐냈다. 그럼 이제 진짜 준비하자. 강남 매장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우진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태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냉소를 지었다. 미경과 우진은 자신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태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이제 태준도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태준은 미경과 우진이 완전히 방심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먼저 미경에게 말했다. 미경아, 어제 은행에 대출 상담 전화해봤어. 정말? 어떻게 나왔는데? 미경이 관심 있게 물었다. 2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네. 금리도 생각보다 괜찮고. 태준이 마치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했다. 와, 정말 고마워. 그럼 언제 대출 신청할 거야? 미경이 조급해했다. 이번 주 안에 할게. 그런데 어떤 매장을 알아보고 있어? 태준이 관심 있는 척 물었다. 강남역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 임대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미경이 흥분해서 설명했다. 그럼 같이 가서 보자. 내가 봐줄게. 태준의 제안에 미경이 깜짝 놀랐다. 진짜? 같이 가볼 거야?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 돈으로 하는 투자인데 당연히 확인해 봐야지.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태준과 미경은 함께 강남으로 향했다. 미경은 내내 신이 나 있었다. 매장을 둘러본 후 태준이 말했다. 위치는 정말 좋네. 그런데 보증금이 꽤 많이 들겠어. 얼마 정도 들까? 미경이 물었다. 보증금만 1억, 인테리어비까지 하면 1억 5천은 들 것 같은데. 태준이 계산해봤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대출 2억 받기로 했잖아. 미경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럼 계약 진행하자. 태준이 쿨하게 동의했다.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겠어. 미경이 태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 스킨십이 역겹기만 했다. 모든 게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 말했다. 태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태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혼하자고 해놓고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니까. 미경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연기했다. 괜찮아.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 서로 도와줘야지. 태준이 마치 성자처럼 말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경이 감동한 척했다. 그날 밤 미경은 우진에게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자랑했다. 오빠, 태준이가 정말 바보인 것 같아. 같이 매장까지 보러 가서 계약하자고 하네.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순진하네. 그럼 정말 2억 대출 받아줄 것 같아?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연하지. 내일 당장 은행 가자고 하더라고. 미경이 자신만만했다. 그럼 우리 대박이네. 2억으로 강남에 엄청난 네일샵 차릴 수 있겠어. 우진이 흥분했다. 그리고 이혼할 때 대출금은 공동부채니까 태준이도 절반 책임져야 하고. 결국 1억으로 2억짜리 사업하는 셈이야. 미경의 계산이 정확했다. 우리 미경이가 정말 똑똑해. 그럼 나도 중고차 정리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 시작할 준비해야겠어. 우진이 계획을 세웠다. 그 대화를 들은 태준은 이제 확신했다. 미경과 우진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함정을 파야 할 때였다. 다음 날 태준은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다. 변호사 선생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시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태준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다. 변호사는 CCTV 영상들과 통화 녹음 파일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 정도면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있으니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분석해줬다. 그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태준이 물었다. 당연합니다.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재산 분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확신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태준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태준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네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대출이 승인되었다. 태준은 미경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미경아, 대출 승인 났어. 2억 전액. 정말? 미경이 기뻐서 소리쳤다. 내일 계약금 넣고 매장 계약하자. 태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이 태준을 껴안았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과 우진의 통화는 더욱 대담해졌다. 오빠,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일 계약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사업이 시작돼.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럼 나도 이제 중고차 정리해야겠어. 그리고 우리 관계도 공개할 수 있겠고. 우진이 대답했다. 맞아. 태준이랑 이혼 절차 밟으면서 동시에 우리 관계도 정식으로 시작하자. 미경이 계획을 세웠다. 언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우진이 물었다. 매장 계약 끝나고 일주일 후쯤. 그때쯤 되면 태준이도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아. 미경이 타이밍을 잡았다. 그럼 한 달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네. 우진이 기대에 찼다. 태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 달 후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다만 미경과 우진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장 계약을 마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미경과 우진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다. 태준이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금요일 오후 태준은 일부러 수리점을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다. CCTV를 통해 미경이 우진을 집으로 데려올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빠, 태준이는 보통 7시에 들어와. 지금 5시니까 충분히 시간 있어. 미경이 우진에게 말하는 것이 CCTV에 들렸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일찍 들어오면?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 태준이는 정말 규칙적인 사람이라 절대 일찍 안 들어와. 미경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앞으로의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우진이 제안했다. 좋아. 오늘은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보자. 미경이 동의했다. 태준은 차를 집 근처에 세워두고 도보로 접근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미경과 우진이 소파에 가까이 앉아 뭔가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강남 매장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태준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갔다. 뭐 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 끝나서 일찍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진이라고 합니다. 미경 씨 네일샵 단골 손님이고요. 우진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단골 손님이 우리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태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미경이 말을 더듬었다. 매장 인테리어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해서요. 우진이 급하게 변명했다. 인테리어 조언을요? 그럼 우진 씨는 인테리어 전문가신가요? 태준이 추궁했다. 아니요, 그냥 사업 경험이 좀 있어서. 우진의 대답이 점점 구멍이 났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았다. 매장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그리고 뭔가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뭐죠? 혹시 우진 씨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태준이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미경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다. 태준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며칠 전 미경과 우진이 나눈 통화 내용이 재생되고 있었다. 오빠, 태준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져. 정말 지겨워 죽겠어. 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미경이 고생이 많네. 조금만 참아.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야. 우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이것도 있고. 태준이 다른 영상을 틀었다. 미경이 우진과 카페에서 만나는 CCTV 영상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는 미경이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영상이었다. 언제부터 찍고 있었어?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몇 달 전부터.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건 불법 촬영이야. 미경이 항변했다.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촬영하는 게 불법인가요? 그보다는 남의 남편 집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더 불법 아닌가요? 태준의 반박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우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태준이 추궁했다. 저희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부적절한 관계라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태준이 끝까지 몰아붙였다. 우진은 한참 망설리다가 말했다.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럼 우진 씨는 기혼자시군요? 태준이 물었다. 네.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분은 아시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걸. 태준의 질문에 우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럼 알려드려야겠네요. 같은 피해자로서. 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발 가족에게는. 우진이 애원했다. 가족에게는 뭐요? 진실을 숨기자고요? 태준이 반문했다. 미경이 나섰다. 태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하고 있잖아. 더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하기로 했다고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죠? 태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지난주에. 당신이 동의했잖아. 미경이 당황했다. 아, 그때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왜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해줘야 하나요? 그것도 제 재산까지 나눠주면서. 태준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다. 법대로 하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모든 걸 법정에서 해결해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발,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합의요? 어떤 합의를 원하시는데요? 태준이 되물었다. 저희가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우진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보상이라. 흥미롭네요. 어떤 보상을 하실 건가요? 태준이 관심 있는 듯 물었다. 그 순간 태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태준이 전화를 받았다. 혹시 김태준 씨 댁인가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태준이 물었다. 저는 정우진의 아내 김영희입니다. 남편이 지금 댁에 있나요?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다. 네,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태준이 대답했다. 30분 후 우진의 아내 김영희가 집에 도착했다. 40대 초반의 수척한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김영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우진을 향해 소리쳤다. 영희야. 우진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김영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이 반복해서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김영희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여자구나.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가정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 김영희가 절규했다. 태준이 김영희에게 말했다. 일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만 데리고 가면 돼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댁도 피해자시니까 알 권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태준이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여줬다. 김영희는 태준이 보여주는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며 점점 분노했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김영희가 손을 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 태준이 김영희에게 설명했다. 저희도 이혼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김영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진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영희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하는 건 당신이어야 했어. 김영희가 소리쳤다. 그날 밤 동네에는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영희가 치킨집에서 일하며 동료들에게 사정을 털어놨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네일샵 사장님이 다른 사람 남편이랑 바람났대. 치킨집 사모님이 그러던데. 한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 그 예쁘게 생긴 네일샵 사장님? 정말? 다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핸드폰 수리점 하는 사장님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라던데. 불쌍해라. 또 다른 아주머니가 동정했다. 소문은 하루 만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 미경의 네일샵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월요일 아침 미경이 네일샵을 열었을 때 단골 손님 몇 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죄송한데 오늘 예약 취소하고 싶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손님이 전화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미경이 대답했지만 이유를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가게 사장님이 찾아왔다. 미경 씨, 요즘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뭔 소문이요? 미경이 모른 척했다. 태준 씨 바람나셨다는. 그 사장님이 말꼬리를 흐렸다.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미경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우진 씨 아내분이 직접 얘기하던데요. 그 사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간 미경은 태준과 마주쳤다. 태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미경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얘기? 태준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이혼. 정말 안 돼? 미경이 애원하듯 물었다. 왜 이혼을 해줘야 하는데? 태준이 반문했다. 내가 위자료 안 받을게. 재산도 안 나눠 가져도 돼. 미경이 절박하게 말했다. 그럼 뭘 가져갈 건데? 태준이 궁금하게 물었다.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 미경이 애원했다. 안 돼. 태준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왜? 미경이 울먹였다. 내가 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그냥 보내줘야 해? 그것도 내 재산까지 털어가려고 했던 아내를.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말이야, 강남 매장은 어쩔 거야? 계약도 했고 대출도 받았는데. 태준이 물었다. 그건 취소할게.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취소? 계약금은? 대출금은? 태준이 추궁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경이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어떻게든 한다고? 무슨 돈으로? 네일샵 매출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태준이 현실적으로 지적했다.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의 네일샵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네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면서였다. 우진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중고차 매장에 손님들이 오지 않았다. 동네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우진의 아내 김영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우진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우진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우진의 변호사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우진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부인 측에서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 재산의 70%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의 답에 우진은 주저앉았다. 한편 태준은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다. 태준 씨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네요. 변호사가 감탄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해 주세요. 태준이 말했다. 재산 분할은 거의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자신했다. 그리고 우진 씨 쪽에서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변호사가 덧붙였다. 2주 후 미경의 네일샵은 결국 문을 닫았다. 손님이 없어서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진의 중고차 매장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평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태준의 완승이었다. 재산 분할에서 미경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불륜이 명백히 증명된 상황에서 법원이 미경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히려 태준이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 우진 역시 태준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가장 큰 타격은 강남 매장 관련 대출이었다. 미경은 혼자서 2억 원의 대출금을 떠안게 되었다. 매장 계약도 취소되면서 계약금도 날렸다. 미경은 결국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우진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넘겨줘야 했고 태준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까지 있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홀로 집에 앉아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미경과 우진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였다. 태주는 수리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업이 유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불쌍한 태준 씨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하다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정하며 태준의 새로운 사업을 응원했다. 사업은 예상보다 잘 되었다. 태준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1년 후 태준에게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만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다. 이은주 선생님은 35세의 미혼 여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태준보다 7살 어렸지만 성숙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태준 씨, 오늘도 아이들이 태준 씨 이야기만 했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주시고 부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신기한 경험인가 봐요. 은주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은주는 태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태준 씨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죠. 은주가 말했을 때 태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2년 후 태준과 은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다. 태준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기뻐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태준과 은주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여보, 행복해요? 은주가 태준에게 물었다. 정말 행복해.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 태준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준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은주가 웃으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경과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았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고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와는 달랐다.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한편 미경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가끔 태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만약 그때 우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미경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우진은 고향에서 작은 농장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큰아이는 대학 진학 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우진도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순간의 욕심과 유혹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3년 후 태준과 은주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우리 아들 이름 뭘로 할까? 은주가 물었다. 진우는 어때?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태준이 제안했다. 좋아요. 김진우.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은주가 만족해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태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쳤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먼 일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도 태준의 새로운 가정을 축복해줬다. 착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며 모두가 기뻐했다. 5년이 지난 지금 태준은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성실함과 정직함이 결국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 은주는 교육청에서 인정받는 우수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5살이 된 진우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들 아이스크림 사줄게.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은주가 태준의 다른 팔을 끼며 말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태준이 가족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미경이 있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태준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늦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미경은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앞으로도 홀로 살아가야 할 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미경을 보지 못했다. 지금 그에게는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정에서 태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